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시니어 라이프 뉴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고객 점유 중심 실버 산업 시대가 열린다로 잡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 쉬는 게 운동이다. 폐 노화 막는 방법을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숨만 쉬는 게 운동이라고 이게 농담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폐의 노화를 막는다라고 하는데요. 다섯 가지 비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 호흡법인데요. 최대로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량이 점차 감소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빨대를 이용한 호흡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호흡의 중요성을 가지고 느끼고 있는데요. 실제로 길게 호흡하는 방법을 익혀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금연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하는 얘기고요. 또 평상시에 심호흡이나 길게 한숨 쉬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숨을 더 빨리 쉬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랬을 때 어떤 세균 방어나 가래 배출 능력이 감소, 폐렴 위험이 증가한다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호흡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AI, 인공지능이 효자다. 평소에는 말벗이 되고 위기 때는 구조 호출을 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로봇에 중시하는데 이제 로봇 중에서도 소셜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쓰다듬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나 아기처럼 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리즈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사랑 효돌이 굉장히 시니어 맞춤형으로 연구를 오래 해서 시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의 손자녀를 닮은 모습을 효돌, 효순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혼자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운동하실 시간이에요. 좋아하는 노래 틀어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도 쓴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때 부모님을 못 뵈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효들과 같은 로봇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이렇게 얘기하면 디지털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하거나 IT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시니어 입장에서는요, 부모 사랑 효돌처럼 부모님 관점에서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편하게 익숙하게 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밑으로 많이 따라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결국 나중에 승자는 누가 더 시니어를 더 열심히 연구했는가, 그리고 정말 시니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이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뉴스가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전업주부 노후 준비 안 됐다 뭐 이런 뉴스인데요. 포인트는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여성 이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만날 미래라는 겁니다. 즉 여성하고 남성분의 나이 차이도 옛날 분들은 있었고요. 거기다가 여성분이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적게는 10살에서 또 많게는 20살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아내 홀로 10년에서 20년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가이드를 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필수는 주택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긍정을 하고요. 또 외국 사례를 보면 지금 보면은요. 대출을 일으키는 즉 레버리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방법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니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금융 쪽에서 부채 리스크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게 됐을 때 실제로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꾸준히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50을 넘어선 시니어인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현실 세계는 보다 더 냉혹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의한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레버리지는 아주 적게 감당할 수 있는 5에서 10% 정도를 안 쓰면 좋고요. 쓰는 것이 좋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러한 집에 있는 대출을 갚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자는 뭐 갚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그다음에 이탈리아나 유럽 이런 경우를 보면 영화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의 빚을 진 것이 특히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됐을 때 기존에 수입할 수 있는 연금 소득을 능가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홀로 남은 여성인 경우에는 이 집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끝까지 안정성을 담보받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맥킨지 기사입니다.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서 어떻게 이제 불평등한 이러한 사회가 됐는데, 일자리 기준에서요. 거기에 대한 10가지 시사점을 얘기합니다. 미국 근로자의 경우에 약 절반가량이 금융위기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물론 정부에서 기본 재난 구호금을 줘서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한 3분의 1 이상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와 유사한 경험이 약 절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자리의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전염병에 대한 타이트한 관리, 그리고 이제 육아 돌봄에 대한 것. 우리나라도 이제 돌밥돌밥 하면서 많이 느꼈을 텐데, 이러한 자녀를 이런 위기 시기에 어떻게 돌봐볼 수 있는지, 시스템은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고용의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미국이라 할지라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직업 훈련에 대한 관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하던 일들이 없어지게 되면 다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직업 훈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직장인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요. 직장인의 80%가 지금은 평생 직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이비 부모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취직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웠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면 정년까지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저처럼 이제 50대 초반인 경우에 저는 뭐 물론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뭐 40대 대기업인 경우도 40대 초중반이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퇴직 후에 다시 2번 정도의 재취업 2년씩의 기회가 있지만 60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근데 젊은 시대를 보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부모님 세대가 IMF를 겪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위험에 있다는 걸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개념이 강하고요. 그 아래 세대인 Z세대인 경우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글로벌 속에서 살아가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글로벌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많이 듣고 있어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평생 직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년까지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급여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연봉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나 시니어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좋은 상사와 팀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은 약 4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코로나로 비대면도 활성화되고 업무도 굉장히 업무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관계 요소는 조금 더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뉴스를 고른 이유는 시니어 분들이 바라보실 때 특히 이런 말하기 쉽습니다. 자녀분이나 어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내가 왕년에 나 때는 일을 이렇게 했어. 그다음에 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근데 지금 세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회는 바뀌지만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이 주는 친밀감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반적인 사회 문화,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문화, 특히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러 다양한 세대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내 때, 라떼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젊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겸허한 열린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장보다 고객을 점유하라라고 이제 그 어느 교수님이, 서강대 김용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커스터머 쉐어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잘 아시는 건데, 지금은 사람 한 명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는 그렇습니다. 시니어들은 쓰는 것이 뻔합니다.
지출하는 것은 뻔하고 나갈 때 기준도 어느 정도 그 경험과 축적된 그 근거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 한 명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을 잡았을 때 이 고객이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고 유지했을 때 주는 효과, 특히 이 사람이 누군가를 추천해서 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켓 쉐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커스터머 쉐어 이런 것을 쓰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둘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시니어 하우스, 뭐 급속한 인구 고령화, 시니어 하우스 관심 커질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집은 소중합니다. 특히 한 70%의 자산도 그렇지만 시간도 대부분 집에서 보내게 되고요. 이러한 것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특히 나이가 되면 집주의, 지역사회에서 국한된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니즈가 있냐면 내 집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처음에 떠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그 의료가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 집에서 문화가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곳은 바로 요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도 시니어 고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또 베리어 프리라는 것은 모든 아파트에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관점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니어하우스가 안 됐던 이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뭐 지역 주민의 어떠한 뭐 노인들 이런 것들 인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기 때문에. 근데 수익성에 있어서는 아파트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큰 규모도 아니고 또 시니어 한 분이 있으면 아까 고객 시어라 했지만 그분이 지속하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에는 법적인 제약도 있었지만 많이 사라졌다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사업성 검토가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냐면 퇴거하고 싶을 때 이런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죠. 보증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KB 손해보험에서는 어떠한 이러한 이제 작은 다른 형태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이런 식의 새로운 주거 형태를 시도하고 있고요. 또 롯데호텔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본질을 놓고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서는 그 누군가의 유동객,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중국인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도심이나 중요한 곳에 숙박이 있었죠. 크게 좋은 곳은 호텔이었고 조금 나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역의 모텔을 가보면 이것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바꾸냐면 요양시설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도심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고객의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오히려 시니어 중에 자산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 구조로 숙박시설로 바꾸는 속에서 시니어 하우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시니어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시니어들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 특히 식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안에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또 아팠을 때 근처에 큰 병원이 있고 이것이 연계가 되는 것, 그리고 편하게 놀러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연계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갈등이 없고 비슷한 집단끼리 만들어지는 것 또한 소중합니다. 근데 저라면 다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SLB 채널에서도 김수동 이사장님을 통해서 주거 공동체에 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용 합리적 그리고 관계 합리적 그리고 자연 친화적 이런 환경 살 수 있는 주거 공동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주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어울려 살고 서로 서포트할 수 있고 도움을 받는 그런 구조라는 면도 점차 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치, 자산의 가치만 집중했는데 앞으로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을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외롭지 않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화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던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그러한 삶의 궤적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식사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고령치나 우수식품 시니어 마크로 하겠다. 이런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령치나 식품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소화가 쉽고 흡수가 쉽다라는 부분만 강조합니다. 근데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프신 분들, 그 한 명확한 그 타겟으로 보면 명확한 집단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미 요양원에 이런 것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명확한 집단, 아주 건강하지 않으신 분 전에 건강이 어려워지는 이런 분들이 타겟이 될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소화와 흡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영양 밸런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가격과 함께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2년 전인가 제가 시니어들 인터뷰 고령친화 산업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니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분 정도에게 그 여쭤봤더니 모두가 다 오히려 그런 믿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는 거기 가서 사겠다. 심지어 고령친화 용품관이라고 붙여놓더라도 난 거기서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그것이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니어들의 생각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무 구닥다리식으로 옛날식의 소화, 흡수 이러한 것으로만 집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음식, 영양과 섭취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삶 관점에서 하루의 영양 밸런스를 어떻게 하고 하루의 아침과 점심, 저녁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외식을 했을 때 그거 믹스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삶의 전반에서 비용과 그리고 효율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양원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아까 연계해서 대학에서 이제 브랜드를 중심으로 간다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요양원에 가면은 걸어서 들어와 죽어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양원에 아프신 분들을 돌보기 위한 그 기관들이 실은 상대적으로 영세하죠.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운영하기 도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진 것으로 봤다 보니 굉장히 수익성 부분도 타이트합니다. 뭐 5% 미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급여라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럼 이 구조 속에서 정말 엄청난 철학을 가진 자본이 아니면 버티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느 부분이 더 강조 내가 방점을 찍을 거냐의 부분인데 여기 대학에서는 어떤 것을 찝었냐면요. 그 인지 교육 그리고 운동 역학에 집중을 했다. 그렇게 차별화해서 우리는 살리는 요양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해 보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보면 시니어 관점,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의 허들은 뭐냐면 내가 요양원에 가서 고립되고 더 아파지고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양원에 가서도 오히려 더 어울릴 수 있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인지 교육과 운동 역학은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오히려 시니어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중요한 것은 햇살이 드는 것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요. 예전에 뭐 1억 원을 들여서 목욕을 하는데 기계를 들여서 하는 그런 게 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계를 한 곳 일본에도 가봤고 우리나라에도 가봤는데 실제로 한두 번 쓰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낫거나 아니면 사람이 요양 그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요양원이나 시설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요양원에 대한 시설 투자비를 전년도 대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으로 살던 곳으로 집중하게 만들고 또 시니어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보건소로부터 어떤 지역사회 자원들이 모이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데 이런 것들 대비 경쟁력을 갖기 위한 요양원의 브랜딩이 필요하고요. 일본의 경우에 제가 그 요양원 관련된 그 책에 어떤 커멘트를 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 책에서는 사례들로 이제 지역 피트니스 센터랑 믹스해서 하는 것 이러한 새로운 브랜딩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국대 기술지주 회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 외에 더욱 본질적인 것은 그곳에 있는 휴먼 케어 서비스가 정말 사람을 향한 그 속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그런 철학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지금은 시니어 고객 3 관점에서 통합적인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